조선 왕조 500년 핏빛 왕좌의 대서사시. 제9화 성군 세종 잠들지 않는 궁궐.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황량한 벌판을 짐승처럼 핥히고 지나갑니다. 수원 고읍의 형장. 달빛조차 구름에 갈려 희미한 그곳에는 오직 횃불 몇 개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며 죽음을 앞둔 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습니다. 죄인 시몬. 불과 얼마 전까지 조선의 영의정이자 국왕의 장인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사내. 그러나 지금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거친 삼배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입술은 터져 검붉은 피딱지가 앉았고 퀭하게 들어간 눈두덩이 밑으로는 공포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형장의 정막을 깨는 것은 바람소리 그리고 시몬의 거친 숨소리뿐입니다. 그의 숨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국문과 고문으로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상황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금부도사가 낮은 목소리로 정적을 깹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세든 듯한 사무적인 냉기만이 흐릅니다. 시몬은 어명을 받듯이요. 시몬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이 금부도사를, 아니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를 노려봅니다. 어명이라 했느냐? 갈라진 목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시몬은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키려다 이내 다시 가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무릎을 타고 심장까지 기어오릅니다. 이것이 정명 주상전하의 뜻이란 말이냐? 내 사위가, 내 딸의 지아비가 나에게 죽으라 했단 말이냐? 금부도사는 대답 대신 눈짓을 보냅니다. 옆에 서 있던 나졸이 칠흑같이 어두운 탕약이 담긴 사발을 소반 위에 내려놓습니다. 달그락. 그 작은 소리가 형장을 가득 채우는 천둥소리처럼 시몬의 고막을 때립니다. 약사발 안에서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 그것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 무시무시한 상황이 내린 끝이었습니다. 시몬이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된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광기 어린 폭소로 변해 형장을 놀립니다. 꼴 좋구나. 영의정 시몬, 국구 시몬, 천하가 내 발 아래 있다 믿었거늘 결국 토사구 팽이로구나.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삼는다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릅니다. 강상인, 그 어리석은 자가 병권을 논하지만 않았어도, 아니 내가 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않았어도, 아니 애초에 내가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상왕전하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을. 시몬의 절규는 후회로 바뀌었다가 다시 분노로 타오릅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상왕전하, 너무하십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 딸이 중전이고 내 사위가 임금입니다. 헌데 어찌 이리도 잔혹하게 밟아 죽이신단 말입니까? 사돈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고도 전하께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바람이 윙윙거리며 그의 목소리를 삼켜버립니다.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금부도사가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대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상왕전하의 어명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형을 집행하라 하셨습니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편히 가라. 시몬이 눈을 부라리며 사발을 노려봅니다. 죽음이 코앞에 덕쳐왔다는 실감이 온몸의 털을 곤두세우게 합니다. 손이 덜덜 떨려 멈추지 않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못 마신다. 나는 못 마셔. 내가 왜 죽어야 해? 나는 영모를 꾸미지 않았어. 나는 억울해. 시몬이 뒷걸음질치며 바닥을 기어갑니다. 나졸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습니다. 이건 놔! 노란 말이다! 나는 국구다. 주상전하의 장인이다. 주상전하께 내 억울함을 고하면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전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시각 경복궁 강령전 왕의 침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습니다. 겹겹이 처진 비단 장막한 젊은 왕 세종은 무릎을 감싸지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는 벗어두었지만 얇은 속적삼 하나만 걸친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전하, 전하. 문 밖에서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소원 황후 심씨입니다. 그녀는 며칠째 식음을 전폐하고 대전 앞에서 석고제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를 살려주시옵소서. 제발 한 번만 상왕 전하께 말씀을 올려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십니다. 전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인들이 말리는 소리, 옷자락이 끌리는 소리, 그리고 바닥을 긁는 왕비의 통곡 소리가 섞여 세종의 귓가로 파고듭니다. 세종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귀가 아닌 심장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괴롭다. 그만, 제발 그만. 세종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 시몬은 역모를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태종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척 세력을 미리 제거하려는 잔혹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름뿐인 왕이었습니다. 군권도 인사권도 모두 상왕 태종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쳐놓은 덫에 걸린 장인을 구하려다가는 자신조차 그 덫에 걸려 폐위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것이 젊은 세종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맞기는 한 건가? 아내의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내가. 세종은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 잠긴 천장을 바라봅니다. 마치 아버지 태종의 거대한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왕이다. 네를 위해 청소를 해주는 것이다. 눈을 감아라. 귀를 막아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왕의 길이다. 환청처럼 들리는 태종의 목소리, 세종은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이불을 뒤집습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속이 메스껍습니다. 다시 화면이 바뀝니다. 수원 형장. 나졸들에게 붙들린 시몬은 이제 탈진한 듯 고개를 떨굽니다. 저항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금부도사가 직접 사발을 들어 그의 입가에 가져갑니다. 역한 영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드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자비입니다. 시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사발 안으로 떨어집니다.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양 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중전, 미안하오. 못난 아버지를 용서하시오. 그리고 그는 체념한 듯 떨리는 입술을 벌립니다. 검은 액체가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는 불덩어리처럼 뜨겁습니다. 식도가 타들어가고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합니다. 끄악! 시몬이 바닥을 뒹굽니다. 손톱으로 땅을 긁어잡자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맺힙니다. 오장육부가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검게 변해갑니다. 전하,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시몬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경련하던 몸이 축 늘어집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응시합니다. 싸늘한 반바람이 불어와 그의 식어가는 몸을 덮습니다. 조선의 영의정 세종의 장인 시몬은 그렇게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순간 경복궁의 세종이 번쩍 눈을 뜹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꿈이었을까? 아니,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소원 황후의 통곡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 정막이 더욱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림자는 마치 사약을 마시고 죽은 시몬의 원혼처럼 일렁거립니다. 세종이 나직히 읊조립니다. 목소리에는 물기 어린 슬픔과 뼈저린 한이 서려 있습니다. 장인어른 가셨습니까? 기어이 가셨습니까? 세종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입니다. 네,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오늘의 이 무력함을, 힘이 없어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이 치욕을.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놓인 서적을 집어듭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인매는 단단히 굳어 있습니다. 힘을 기를 것이다. 칼이 아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만의 힘으로. 그래서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설령 상왕전하 당신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창문이 덜컹거립니다. 하지만 세종은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재를 펼칩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시몬의 피처럼 붉고 그리고 태종의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뇌리에 박힙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잔혹한 권력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허수아비 왕의 가면 뒤에서 진짜 괴물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즉위식의 붉은 깃발들이 내려진 경복궁의 새벽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에 깔린 박석들 사이로 희뿌연 안개가 뱀처럼 기어다니고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신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처벅처벅 규칙적인 파열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조정으로 출근하는 관리들의 발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설얼음판 위를 걷는 죄인들의 조심스러운 몸짓에 가깝습니다. 누구 하나 헛기침 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합니다. 어제의 공신이 오늘의 역적이 되어 시체로 실려나가는 살벌한 정국. 신하들의 눈동자는 끊임없이 좌우로 구르며 눈치를 살피기에 바쁩니다. 그들의 시선이 닿는 곳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젊은 주상 세종이 있는 강령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왕 태종이 머무는 수강궁입니다. 그리고 기이하게도 대부분의 고개는 수강궁 쪽을 향해 더 깊이 숙여져 있습니다. 조선의 하늘에는 지금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으로 지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보다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붉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정전 내부, 용상에 앉은 세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골룡포가 그의 몸을 감싸고 있지만 그 옷은 갑옷처럼 무거워 보입니다. 세종은 마른 침을 삼킵니다. 목을태가 힘겹게 움직입니다. 넓디 넓은 편전, 수많은 신하가 도열해 있지만 세종은 지독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내뱉는 숨결이 사약해 흩어집니다. 병조판서는 듣나라. 정적을 깨고 올립니다. 아직은 가늘고 부드러운 학자의 목소리입니다. 북방의 야인들이 또다시 경원지역을 약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한 방비책은 세웠는가? 병조판서 조말생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태종의 최측근이자 강직하다 못해 뻣뻣하기로 소문난 무신. 그는 세종 앞에서 허리를 숙이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거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전하,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취하여 싸웁니다. 조치라니, 과인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군사를 움직였단 말인가? 세종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왕의 제가 없이 군사가 움직였다는 말인가? 조말생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또박이 받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상왕 전하께서 친히 명을 내리셨사옵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중차대하여 군권을 쥐고 계신 상왕 전하께 먼저 첩보를 올렸고 즉시 북방의 잘제사에게 출병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주상 전하께는 사후 보고를 올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순간 조정의 공기가 쇳덩이처럼 무거워집니다. 세종이 쥐고 있던 붓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먹물이 툭하고 종이 위로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듭니다. 사후 보고, 왕인 나에게 사후 보고라. 세종은 입술을 깨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닙니다. 너는 허수아비일 뿐이다라는 무언의 선언이자 태종의 충견들이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병판, 세종이 낮게 부릅니다. 군사는 나라의 근간이다. 아무리 상왕 전하께서 군권을 맡고 계시나 하나 국왕인 내가 군의 이동조차 모르고 있다면 어찌 백성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과인에게 먼저. 전하! 조말생이 말을 뚝 자르고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신하가 감히 왕의 말을 자르는 하극상. 그러나 편전 안에 누구도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군사는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글을 읽고 이치를 따지는 문치와는 다릅니다. 칼날이 목밑까지 들어왔는데 언제 절차를 따지고 보고를 올립니까? 상왕 전하께서는 전하께서 복잡한 군무에 시달리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효 아니겠습니까? 효, 그 한 글자가 세종을 틀어막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은 불효, 상왕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곧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 세종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하얗게 질립니다. 그때였습니다. 구공! 마치 지진이 난 듯 바닥이 미세하게 울립니다. 편전 문 밖에서부터 거대한 위압감이 밀려옵니다. 내관에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들립니다. 상왕 전하, 나시오! 신하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좌우로 쫙 갈라지며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들의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콩콩콩 연달아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뒷짐을 진 채 느릿느릿, 그러나 그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천하를 씹어삼킬 듯한 호랑이의 기세가 서려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입니다. 희끗희끗한 수염,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그의 눈은 늙지 않았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그 눈동자는 좌중을 한번 훑은 것만으로도 수십 명의 신하를 얼어붙게 합니다. 세종이 황급히 용상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립니다. 아바마마, 어인걸음이시옵니까?
왕이 상왕에게 절을 올리는 기묘한 풍경. 태종은 껄껄 웃으며 세종의 어깨를 툭툭 칩니다. 그 손길이 마치 바위덩어리처럼 묵직합니다. 허허허, 주상. 우리 주상이 정사를 잘 돌보고 있나 궁금해서 들렀다. 헌데 왜 이리 무거운 거? 병판, 자네가 주상을 곤란하게 한 것인가? 태종이 조말생을 곁눈질로 봅니다. 조말생은 더 깊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송구하옵니다, 상왕전하. 소신은 그저 군무의 엄중함을 아뢰었을 뿐이옵니다. 그렇고 말고 군사는 장난이 아니지. 태종이 세종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댑니다.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세종의 고막을 파고듭니다. 주상, 들으라. 이 조선은 내가 피로 세운 나라다. 내 손에 묻은 피가 아직도 마르지 않았다. 고려의 썩은 살을 도려내고 정몽주를 치고 정도전을 베고 내 배다른 형제들까지 죽여가며 만든 옥좌다. 태종의 숨결에서 비릿한 쇠냄새가 나는 듯합니다. 너는 그저 꽃신 신고 내가 깔아놓은 비단길만 걸어가거라. 골치 아픈 칼부림, 더러운 권력싸움, 그런 건 이 늙은 애비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그저 착한 임금, 어진 임금 소리나 들으며 책이나 읽어라. 그게 내 뜻이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독재자의 욕망일 것입니다. 둘 다일 것입니다. 태종은 세종의 골룡포 매무새를 거칠게 다듬어줍니다. 마치 인형을 다루는 듯이. 헌데 주상, 요즘 들어 자꾸 내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구나. 칼은 무겁다. 네 그 간이란 손목으로는 들 수 없어. 자칫하다가 네가 베인다. 내 말 알겠느냐? 세종은 숨이 막혀옵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덜봅니다. 명심하겠나이다, 아바마마. 굴복, 처절한 패배감, 세종의 대담에 태종이 만족스럽게 크게 웃음을 터뜨립니다. 으하하하하하. 자, 다들 고개를 들어라. 주상께서 이리 효심이 깊으시니 나라가 태평성대일 것이다. 태종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고요합니다. 태종이 뒷짐을 지고 나가는 뒷모습을 신하들은 경외감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용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세종을 바라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종은 다시 용상에 앉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방석의 감속이 가시방석처럼 따갑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붓을 쥐어 굳은 살이 박힌 하얀 손, 칼을 쥐어본 적이 없는 손. 칼, 그래, 칼은 아바마마의 것이다. 힘은 아바마마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말인가? 조말생이 다시 업무 보고를 시작하지만 세종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떠돕니다. 편전의 기동, 화려한 탄청,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 문득 세종의 눈빛이 흔들림을 멈춥니다. 깊은 절망의 바닥을 치고 올라온 서늘한 깨달음이 귀의 눈동자에 맺힙니다. 힘으로 누르는 자는 언젠가 더 큰 힘에 무너진다. 허나 이치로 누르는 자는 마음을 얻는다. 세종은 입술을 앙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납니다. 승지! 세종의 나지막한 부름에 도승지가 화들짝 놀라 다가옵니다. 예, 전하! 경연 준비를 하라. 그리고 고란에 비어있는 전각들을 모두 확인해오라. 비어있는 전각이라 하시면 세종의 눈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 빛은 태종의 이글이 그르는 불꽃과는 다른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별빛과도 같습니다. 칼을 든 자들과 싸우려면 나에게는 더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하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기르고 깨우치는 무기. 내 기어이 그 무기를 만들어 아바마마의 칼을 꺾고야 말 것이다. 바람이 붑니다. 편전의 문풍지가 르르르 깔립니다. 세종은 옷길을 여밉니다. 이제 겨울은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진정한 추위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 옥좌 위에서 젊은 왕은 홀로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그러나 가장 치열할 전쟁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편전하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돕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든 정적 속에서 세종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과인은 오늘 경들에게 조선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대한 제안을 하나 하려 하오. 용상 아래 도열한 대신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영의정 유정현, 병조판서 조말생, 이조판서 허조 등 태종을 도와 조선을 건국하고 기틀을 다진 늙은 호랑이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갓 즉위한 22살의 젊은 왕이 그저 철없는 도련님처럼 비칠 뿐입니다. 또 무슨 책 읽는 소리를 하려나 하는 권태로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세종이 그들의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 위에 한 획을 그으며 입을 엽니다. 집현전을 설치할 것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이내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와 엇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신 출신의 한 대신이 비릿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픽 소리를 냅니다. 집현전이라 하시면 고려 때부터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던 그 학문 연구기관 말씀이시옵니까? 병조판서 조말생이 앞으로 나서며 짐짓 공손한 척 묻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조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섞여 있습니다. 전하, 지금 고란에는 경연청도 있고 성균관도 있사옵니다. 글 읽는 선비들은 이미 차고 넘치는데 굳이 국고를 들여 또다시 서책 보관소를 지을 필요가 있겠나이까? 세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순한 서책 보관소가 아니오.
인재를 기르고 옛 성현의 도를 연구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바른 이치를 찾아내는 곳. 과인은 그곳을 내 정치의 심장으로 삼을 것이요. 정치의 심장이라. 이번에는 영의정 유정현이 나섭니다. 그는 태종의 복심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정객입니다. 그가 늙은 눈을 가늘게 뜨며 세종을 빤히 쳐다봅니다. 전하, 정치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정치는 피와 땀이 섞인 현장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북방에는 여진족이 날뛰고 남쪽 왜구들은 호시탐탐 해안을 노립니다. 명나라는 끊임없이 공려와 금은보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난세에 한가롭게 시나 읊고 경전을 외우는 유생들이 과연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옳소, 영의정 대감의 말씀이 100번 지당하오. 무를 숭상하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할 시기에 글방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신들이 때로 들고 일어납니다. 편전은 순식간에 성난 파도처럼 반대 여론으로 들끓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상왕 전하의 뜻이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들려 있습니다. 태종이 피로 세운 나라에서 문치를 논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세종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십니다. 찻잔을 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그것을 꾹 눌러 담습니다.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저 늙은 여우들에게 잡아먹힐 뿐입니다. 세종이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습니다. 그 청명한 파여름에 소란스럽던 편전이 일순간 조용해집니다. 경들의 말대로라면 세종의 시선이 조말생에게 꽂힙니다. 칼을 든 군인이 나라를 지키고 힘이 센 장수가 백성을 배불리 먹인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묻겠소. 병빠는 어랑개를 칼로 베어 죽일 수는 있으나 그들이 왜 우리 국경을 넘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말할 수 있어? 그들을 교화하여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게 만들 방책이 있어? 조말생이 움찔합니다. 그것은 힘으로 눌러 복종시키면 될 일입니다. 감히 덤비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으면, 짓밟으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어랑기의 습성이요. 힘으로 누른 평화는 내가 힘이 빠지는 순간 깨지 마련이지.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논객으로서 그들 앞에 섭니다. 영의정 대감, 피와 땀이 현장에 있다 하셨소. 맞소. 허나 그 피와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오? 잘못된 정책, 탐과 놀이의 수탈, 법의 부조리가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오. 칼은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어도 새 살을 돋게 할 수는 없는 법. 붓으로 법을 다듬고 이치로 제도를 정비해야만 비로소 백성이 편안해지는 것이오. 세종의 논리는 송곳처럼 날카롭습니다. 유정현의 미간이 찌푸러집니다. 말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말씀도 일리 있사옵니다. 하오나 상왕 전하께서 이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상왕 전하께서 평소 유생들의 헛된 공리공론이 나라를 망친다 하여 경계하셨습니다. 헌데 전하께서 수십 명의 학사를 모아 밤낮으로 토론을 벌이신다면 상왕 전하께서 이를 어찌 보시겠습니까? 자칫하면 전하께서 상왕 전하의 뜻을 거스리고 사조직을 키우려 한다는 오해를 사실 수도 있습니다. 상왕, 또다시 그 이름이 나옵니다. 편전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습니다. 이것은 협박입니다. 지편전을 핑계로 니들끼리 모여 딴짓하려는 것 아니냐, 아버지 태종에게 이르겠다라는 노골적인 경고입니다. 세종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 절대적인 공포의 대상.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지편전마저 포기한다면 자신은 평생 아버지의 꼭도객이 신하들의 허수아비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세종은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허조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주 차갑고 서늘한 미소입니다. 이 판, 지금 과인을 협박하는 것이오? 협박이라뇨? 당치 않사옵니다. 소신은 저저 충심으로. 충심이라. 그렇다면 들으시오. 내가 지편전을 세우는 것은 상왕 전하께 효를 다하기 위함이오. 예? 대신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효도라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 서로를 쳐다봅니다. 세종은 여유롭게 뒷짐을 집니다. 아바마마께서 평생 전장을 누비며 이 나라를 지키셨소. 이제는 편안히 쉬셔야 할 때요. 헌데 내가 어리석어 정사를 돌봄에 있어 자꾸만 아바마마께 여쭙고 번거롭게 하드린다면 그 불효가 얼마나 크겠어. 내 지편전 학사들의 지혜를 빌려 정사를 바르게 이끌고 백성을 태평성대로 이끈다면 그것이야말로 아바마마의 짐을 덜어드리는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어. 세종의 기막힌 궤변에 대신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지편전 설치를 반대하면 왕의 효심을 막는 꼴이 되고 찬성하자니 태종의 눈치가 보입니다. 외통수입니다. 또한 세종이 쐐기를 박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은 벼슬을 주지 않을 것이요. 그들에게 정치적 권한을 주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 사조직이니 붕당이니 하는 격정은 접어두시오. 내 오직 머리만 빌릴 뿐 손발은 경들에게 맡길 테니 권력은 주지 않겠다. 그저 책만 빌리겠다. 그제야 대신들의 표정이 조금 풀립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굳이 목숨 걸고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정현이 헛기침을 하며 곁눈지로 동료들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조말생도 어깨를 으쓱하며 그 정도야 뭐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전하의 효심이 정을하시다면 그리고 정치에 관여치 않게 하신다니. 유정현이 마지못해 고개를 숙입니다. 윤허하겠나이다. 하오나 전하, 명심하소서. 붓은 결코 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저 책상 물림의 넋도리로 끝난다면 국고를 낭비한 죄를 엄히 물을 것입니다. 명심하리다. 세종의 답변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천근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대신들이 하나둘 편전을 빠져나갑니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어린 왕이 서당놀이를 하려나 보군. 두고 봅시다. 며칠이나 갈지 하는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모두가 떠난 텅 빈 편전. 세종은 그제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냅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왕좌 팔걸이를 꽉 붙잡습니다.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흐릅니다. 저들은 맹수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가 돼 있는 맹수. 그들 앞에서 기를 펴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진이 빠집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내관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세종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지편전이 들어설 빈터가 보입니다. 괜찮다. 시작이 반이라 했다. 이제 내 사람들이 모일 곳을 마련했으니. 세종의 눈빛이 다시 빛납니다. 두고 보아라. 붓이 칼을 이기지 못한다고? 아니, 붓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이면 칼을 든 자도 무릎을 꿇게 되는 법이다. 내 반드시 이 조선을 칼이 아닌 글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세종은 붓을 들어 먹을 찍습니다. 벼루에 먹이 갈리는 소리가 마치 전장에 나간 장수가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걱서걱 비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검은 꽃처럼 피어오릅니다. 지편전. 어진 이를 모아 지혜의 숲을 이룬다. 이 현판이 걸리는 날 조선의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또 다른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상인의 옥사. 태종이 쳐놓은 그 끔찍한 그물이 이제 막 날개를 펴려는 젊은 왕의 발목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부서지는 압록강변. 강물 위로 튀어오르는 윤슬이 마치 수만 개의 보석처럼 반짝이고 그 위를 건너오는 거대한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하사한 비단과 서적을 가득 실은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 수백 필의 말발굽이 흙바닥을 차는 경쾌한 리듬, 그리고 수행원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개선장군의 귀환을 연상케 합니다. 행렬의 정중앙, 4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가마의 문이 열리고 시몬이 부채를 펴들며 얼굴을 내밉니다. 세종의 장인이자 조선의 영의정. 이번 사행길에서 명나라 황제는 그를 국왕의 장인이라 칭하며 파격적인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이제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시몬이 가슴 깊이 조선의 바람을 들이마십니다. 역시 내 나라 공기가 달구나. 비릿한 황하의 물냄새와는 차원이 달라. 곁을 따르던 호위무관이 벅찬 목소리도 맞장구칩니다. 대감, 저기 보십시오.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대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의주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환호합니다. 시몬대감 만세! 영의정대감 만세! 국구대감께서 오셨다. 이제 우리 조선도 태평성대다. 시몬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 환호소리는 마치 그를 제2의 왕처럼 또받드는 듯합니다. 허허, 과분한 환대로다. 내 어서 가서 주상 전하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터인데 주상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느냐. 내 이번에 황제 폐하께 받아온 귀한 서책들을 보시면 밤새 춤이라도 추실 게다. 시몬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 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위는 임금이고 딸은 중전이며 자신은 영의정입니다. 게다가 천하의 중심인 명나라의 후광까지 업고 돌아왔으니 이제 조선 팔도에 시몬의 이름을 거스를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퍼질수록 한양 수강궁에 있는 늙은 호랑이 태종의 심기가 얼마나 흉흉하게 뒤틀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장면이 급격하게 전환됩니다. 한양, 의금부 지하 감옥, 습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하는 국청. 바깥의 햇살과는 정반대로 이곳은 지옥의 불길만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으악!
단말마의 비명이 돌벽을 타고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병조참판 강상인입니다. 형틀에 묶인 그의 몸은 이미 사람의 형상이 아닙니다. 살점은 찢겨나갔고 다리뼈는 주리를 틀어 으스러져 덜렁거립니다. 말해라. 시몬 대감이 시킨 것이냐? 병권을 상황전하가 아닌 주상전하께로 돌려야 한다고 사주한 것이 시몬이 맞느냐? 쥐고잔의 고함 소리가 거막을 때립니다. 그러나 그 뒤 어둠 속에 앉아있는 태종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는 팔걸이를 톡톡 두드리며 불에 달궈진 인두를 바라봅니다. 강상인. 태종의 나직한 부름에 강상인이 픽어품을 문 채 고개를 힘겹게 듭니다. 상황전하,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그저... 태종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늙은 맹수의 눈빛이 먹잇감을 꿰뚫습니다. 너는 네가 밉지 않다. 너는 그저 주인을 잘못 만난 개일 뿐이지. 지지라고 해서 지졌을 뿐 아니냐. 헌데 개가 주인을 물어서야 쓰겠느냐. 내 아들 주상은 아직 어리다. 네 놈들이 여태서 병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왕권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고 부추기니 아이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시몬 대감은 아무런 말씀도 소신이 독단이로. 독단이라. 태종이 쯧하고 혀를 찹니다. 아직도 혀가 살아있구나. 내게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다. 내게 필요한 건 저 주상을 흔드는 거대한 나무를 베어버릴 명분이다. 네가 그 도끼자루가 되어라. 태종이 눈짓을 하자 옥졸이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를 강상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댑니다. 치! 살타는 소리와 함께 노린내가 진동합니다. 으아! 살려주시오. 강상인의 눈동자가 뒤집힙니다. 고통은 인간의 존엄도 충심도 모두 마비시킵니다. 오직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본능만 남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시몬 대감이 시켰습니다. 병권은 한 곳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상전하가 가지셔야 한다고. 됐다. 태종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붓을 든 서기에게 손짓을 합니다. 적으라. 강상인이 시몬의 사주를 받아 병권을 훔치려 했다고 자백하였다. 시몬은 영왕실을 능멸하고 국정을 어지럽힌 역죄인이다. 태종의 목소리가 지옥의 판결문처럼 울려 퍼집니다. 당장 금부도사를 의주로 보내라. 개선장군의 목에 칼을 씌우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어내려라. 다시 의주 국경 근처. 환호 속에 취해 있던 시몬의 행렬 앞을 갑자기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기마대가 가로막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진처럼 땅을 울립니다. 멈추시오! 어명이다! 시몬이 놀라 가마문을 엽니다. 금부도사와 수십 명의 무관들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행렬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는 영의정 시몬이다. 어명이라니 주상전하께서 마중이라도 나오셨단 말이냐? 금부도사가 말에서 뛰어내려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의도 갖추지 않고 시몬의 멱살을 잡고 가마 밖으로 끌어내립니다. 으아! 쿵! 비단옷이 흙탕물에 뒹굽니다. 시몬의 관모가 벗겨져 나뒹굽니다. 이게 무슨 행패냐? 니놈들이 미쳤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역적 시몬은 포박을 받으라. 강상인과 결탁하여 상황전하의 관위를 능멸하고 역모를 꾀한 죄다. 뭐라고? 시몬의 귀가 멍해집니다. 강상인, 역모, 세상이 빙글 돕니다. 아니 이보게, 나는 모르는 일일세. 나는 조선을 떠나 명나라에 가 있었어. 내가 무슨 역모를 꾀한단 말인가? 변명은 의금부에 가서 하시오. 죄인에게 오라를 지오라. 예! 나졸들이 달려들어 붉은 포승줄로 시몬의 몸을 올가맵니다. 꽉 조여진 줄이 비단옷을 파고들어 살을 짓닉습니다. 환호하던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지고 시몬은 짐승처럼 질질 끓여갑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전하, 주상 전하, 내 사위가 왕인데 이럴 수는 없다. 놔라, 이거 놔란 말이다. 시몬의 절규가 흙먼지 속에 묻힙니다. 영광의 기환길은 순식간에 황천길이 변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 편전. 세종은 보고를 받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세종의 심장을 찌릅니다. 뭐라, 장인어르신을 압송해? 도승디가 바닥에 마리를 찌으며 웁니다. 전하, 강상인이 고문을 못 이겨 시몬 대감을 배후로 지목했사옵니다. 상황전하께서 이미 체포령을 내리셨고 국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세종의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데자뷰,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린 시절 외삼촌이었던 민무질 형제가
아버지 태종에게 죽임을 당하던 그날의 공포, 왕권을 위협하는 외척은 실을 말려버리는 태종의 잔혹한 통치 방식. 또 시작된 것인가? 아바마의 사냥이... 세종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몬을 죽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경고입니다.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팔다리를 다 잘라내서라도 나는 너를 내 방식대로 길들일 것이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실신하셨사옵니다. 나인이 울며 뛰어들어옵니다. 소헌왕후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혼전한 것입니다. 부인! 세종은 일어서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움직이면 태종은 더 잔혹하게 시몬을 짓밟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화살이 중전까지도 향할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용상 팔걸이를 꽉 움켜쥡니다. 나무가 으스러질 듯 소리를 냅니다. 으아! 신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덫. 아버지가 파놓은 이 지옥 같은 함정 속에서 젊은 왕은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감에 눌려 고개를 떨굽니다.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깨진 찻잔 조각 위로 툭 하고 떨어져 붉게 번집니다. 그것은 마치 피처럼 보입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수강궁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저승으로 가는 길처럼 서늘하고 깁니다. 터벅터벅. 세종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립니다. 그는 골룡포 대신 짙은 남색의 평복을 입었습니다. 왕의 권위가 아닌 아들의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고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칩니다.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는 판결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상 전하, 드십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납니다. 방 안은 의외로 검소합니다. 촛불 두 자루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태종 이방원은 작은 서안 앞에 앉아 서책을 읽고 있습니다. 피바람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모습입니다. 그는 세종이 들어와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책장을 넘깁니다. 사락,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세종의 목을 조르는 듯합니다. 세종이 천천히 다가가 태종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아바마마. 불초소자 문안 인사 올립니다. 태종은 그제야 읽던 책을 덮고 세종을 내려다봅니다. 밤이 늦었다. 정사에 지친 주상이 잠도 자지 않고 이 늙은이 방에는 무슨 일이냐. 알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무심한 말투에 세종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습니다. 아바마마, 아시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시몬 대감의 일로 왔습니다. 시몬? 태종이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갑니다. 후 하고 차를 식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역적의 이름을 네 입으로 담는 것이냐? 왕실을 능멸하고 병권을 훔치려 한 죄인을? 역적이 아닙니다. 세종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충혈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바마마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은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 그저 사람 좋고 술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어찌 감히 역모를 꾸민단 말입니까? 세종의 절규가 방안을 울립니다. 그러나 태종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찻장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그래, 시몬은 역적의 그릇이 아니지. 겁이 많고 우둔하여 감히 칼을 들 생각조차 못할 위인이다. 그렇다면 세종의 얼굴에 희망이 스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를 죽이려 하십니까? 무고한 사람을, 제 아내의 아버지를 어찌하여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단 말입니까? 태종이 몸을 앞으로 숙입니다. 촛불빛을 받은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야차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하다. 주상, 왕에겐 무고란 없다.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몬의 죄는 역적이 아니다. 그의 죄는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다. 태종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처럼 따르더구나. 명나라 황제조차 그를 굳구라 지켜 세우며 내 아들인 왕보다 더 높게 대접하더구나. 조정의 신하들이 내 눈치보다 시몬의 눈치를 먼저 살피더구나. 이것이 죄다. 왕인 너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신하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어 마땅할 대역죄다.
세종은 숨이 턱 막힙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어서 죽인다는 논리. 하오나, 아바마마, 그는 제 아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잘 다스리면 됩니다. 제가 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만하지 마라! 태종이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찻잔 뚜껑이 달그락거릴 정도로 큰 진동이 방안을 뒤흔듭니다. 너는 모른다. 외척이라는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내가 왜 내 처남들을, 민무구와 민무지를 내 손으로 죽였는지 아느냐? 그들은 나의 동지였고 내 아내의 피부치였다. 허나 내가 왕이 되고 세자가 서자 그들은 썩은 고기에 모인 듯 파리떼처럼 권력을 탐했다. 네 외삼촌들이 너를 끼고 돌며 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꼴을 벌써 잊었느냐? 태종이 가슴을 치며 토해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좋은 장인이지. 허나 네가 나약해지고 세자가 자라나면 시몬 가문은 반드시 왕권을 위협하는 독초가 될 것이다. 뿌리가 깊게 내리기 전에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옥좌다. 싫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합니다. 공포와 현호감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그런 피 묻은 옥좌라면 저는 싫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지키는 왕권이라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아바마마, 제발 멈춰주십시오.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태종은 씁쓸한 표정으로 세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세종에게 다가옵니다. 거대한 산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태종이 무릎을 꿇은 세종의 어깨를 꽉 잡습니다. 압력이 엄청납니다. 주상, 착각하지 마라. 피는 네가 묻히는 것이 아니다. 태종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깔립니다. 이 모든 악업은 이 애비가 짊어지고 갈 것이다. 후대의 사가들이 나를 잔혹한 폭군이라 욕하고 살인귀라 손가락질하겠지. 상관없다. 내 기꺼이 너의 도살자가 되어주마. 태종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것은 광기 어린 집착이요 비틀린 부정이었습니다. 너는 그저 꽃처럼 고고하게 앉아 글을 읽고 백성을 사랑하거라. 더러운 피냄새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는 향기로운 성군이 되거라. 시몬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조선이 산다. 세종은 태종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는 지독한 고독과 슬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세종의 어깨가 축 내려갑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사위를 살인자의 자식으로 만들고 며느리를 원수로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왕이 되는 것입니까? 세종의 물음엔 타종은 대답 대신 잡고 있던 어깨를 놓고 돌아섭니다. 물러가라. 내일 아침이면 시몬에게 사약이 내려질 것이다. 중전에게는 네가 잘 위로해 주어라. 그것이 지아비로서 네가 할 일이다. 태종은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책장을 넘기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고 있음을 세종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세종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한 번 바라보고는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옵니다. 수강궁 밖으로 나온 세종은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참았던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절규가 밤하늘을 찢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합니다.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아버지는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자신의 무력함, 아버지의 잔혹함, 그리고 죽어가는 장인에 대한 죄책감이 세종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의 울음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어 밤새도록 메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왕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소년이 어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너무나도 혹독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피로 씻은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장인 시몬의 피가 뿌려졌던 형장의 흙 위에도 눈이 내리고 다시 꽃이 피고 낙엽이 지기를 수차례. 태종 이방원이라는 거대한 호랑이도 결국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을 짓누르던 서슬퍼런 공포의 그림자는 거쳤지만 그 자리에 남은 젊은 왕 세종의 어깨에는 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그리고 피로 얻은 평화라는 지독한 부채감입니다. 깊은 밤 자시, 밤 11시에서 1시를 훌쩍 넘긴 시각.
경복궁의 모든 전각은 어둠에 잠겨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오직 한 곳 집현전만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환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 넘기는 소리가 마치 악가을비 내리는 소리처럼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수십 명의 학사가 머리를 맞대고 책을 읽는 소리, 붓으로 글을 쓰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밝은 촛불 아래 세종이 앉아 있습니다. 세종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하, 대전 내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직이 부릅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탕약이 들어 있습니다. 옥체가 상하십니다. 벌써 며칠째 밤을 새우시는 것입니까? 이제 그만 침수 드시지요. 이러다 쓰러지시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세종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내저 탕약을 물립니다. 치호야, 잠이 오지 않는다. 하오나 전하. 세종이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들이 떠오다닙니다. 아버지 태종, 장인 시몬, 그리고 권력 싸움에 희생된 수많은 목숨들. 내관, 이 궁궐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냐? 예? 모두가 잠든 시각이니 조용한 것이 당연하지 않사옵니까? 세종이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 내 귀에는 들린다.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직도 내 귀에 쟁쟁하다. 내가 편안히 이불을 덮고 눕는 순간 그 소리들이 나를 덮쳐올 것만 같구나. 세종은 다시 책을 움켜쥡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깨어 있어야 억울한 백성이 줄어든다. 아바마마께서 피로 씻어준 이 옥좌 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뿐이다. 그는 자신을 학대하듯 학문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치러야 할 처절한 제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저만치 구석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은 학사 신숙주입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운 탓에 책상에 엎드려 세상 모르고 잠을 들었습니다. 내관이 혀를 차며 다가가 깨우려 합니다. 철원, 감히 전하 면전에서 잠을 자다니. 이보게, 일어나게. 두어라. 세종이 급히 내관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골룡포를 벗습니다. 붉은 비단옷이 왕의 어깨에서 흘러내립니다. 세종은 발소리를 죽이고 신숙주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는 그의 등 위에 골룡포를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신숙주의 등을 감쌉니다. 세종은 잠든 신하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이들이 나의 군사다. 세종이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칼을 든 군사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붓을 든 이들이 있다. 이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이들의 붓끝에서 나오는 정책이 장차 칼보다 더 강하게 조선을 지킬 것이다. 세종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붓을 듭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지만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모릅니다. 여보라, 판사들을 들어하라. 예? 이 야심한 시각에 말입니까? 그들도 자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자면 백성이 깬다 하지 않았느냐? 어서! 잠시 후 부스스한 모습의 대신들이 집현전으로 불려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밤중에 무슨 난리냐며 불평했을 그들이지만 이제는 왕의 기세에 눌려 군소리 없이 자리에 앉습니다. 세종이 한 권의 책을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대명률, 명나라 법전입니다. 형조 판사는 보시오. 지난달 김에 사는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올라왔었지요. 그에 대한 처결을 어찌하였어? 형조 판서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예, 전하. 강상죄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여 참수형을 내리나이다. 법전에 명시된 대로. 법전이라. 세종이 책상을 내리칩니다. 쾅! 그 법전 누가 읽을 수 있어? 경들은 읽을 수 있지. 나도 읽을 수 있어. 허나 까막눈인 김씨가 그 어려운 한자 법전을 읽었었겠어. 아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은 천륜이나 그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그가 알았겠느냔 말이오. 세종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백성들은 법을 모른다. 알 수가 없다. 글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법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법을 어겼다고 목을 베는 것이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 집현전 안에 침묵이 흐릅니다. 하오나 저오나 중국의 글자를 빌려 쓰는 우리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사옵니까? 백성들이 무지한 것을 탓할 수는 있어도 무지한 것이 죄가 아니다. 가르치지 못한 임금의 죄다.
세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시선이 서가에 꽂힌 수만 권의 책들을 훑어봅니다. 이 많은 책들, 공자왈, 맹자왈 다 무슨 소용인 말이냐? 정작 내 백성은 읽지도 못하고 뜻을 전하지도 못해 가슴을 치며 죽어가는데. 세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시몬이 죽었을 때 흘렸던 무력감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은 자의 통렬한 자각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내 백성이, 내 아이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 뜻을 펼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꼴을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세종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새벽의 부르스름한 빛이 지편전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세종의 뜨거운 이마를 식혀줍니다. 소리가 다르다. 세종이 문엉거립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학이 우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 이 천지 만물의 소리는 중국의 글자로는 다 적을 수가 없다. 우리말은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는다. 옆에 있던 정인지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전하, 그게 무슨... 세종이 뒤를 돌아봅니다. 역광을 받은 그의 모습이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입니다. 무기를 만들 것이다. 아바마마의 칼보다 더 예리하고 그 어떤 쇠보다 강하지만 백성의 입안에서는 밥처럼 부드럽고 노래처럼 쉬운 무기. 세종의 입가에 결연한 미소가 번집니다.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 것이다. 전하, 그것은... 학사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중국을 사대하는 조선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곧 중화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입니다. 오랑캐나 하는 짓입니다. 명나라가 알면 큰일 납니다.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붓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허공에 획을 그어봅니다. 기역, 니은, 아직은 형체가 없는 세상에 없던 소리의 모양들. 고통스러울 것이다. 중국을 숭상하는 저 늙은 대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하겠지. 최만리를 비롯한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고 곡기를 끊으며 나를 막아설 것이다. 어쩌면 아바마마와 싸울 때보다 더 힘든 전쟁일지도 모른다. 세종은 주먹을 꽉 쥡니다. 허나 나는 간다. 백성을 사랑한 죄가 만약 고통이라면 내 기꺼이 그 지옥불 속에 뛰어들겠다. 내 눈이 멀고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백성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할 것이다. 동이 터오릅니다. 붉은 태양이 궁궐의 지붕을 뚫고 솟아올라옵니다. 그 빛이 지편전 현판을 비춥니다. 밤새 잠들지 않았던 궁궐의 불빛은 이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되어 조선의 아침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군 세종, 잠들지 않는 궁궐의 희망찬 새벽 뒤편으로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글이라는 권력을 쥐어주려 할 때 세상은 다시 한번 뒤집어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제10화 백성을 사랑한 죄, 한글 창제의 고통편에서 그 위대하고도 처절한 역사의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